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노동과 직장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복지론이라는 과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산업복지를 이해하기 전에 산업복지라는 것은 결국 이 사회복지에서 산업복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언어적 고찰을 우리가 좀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사회복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있고요. 영어로는 social welfar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말은 사회라는 말과 복지라는 말이 합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그냥 이 사회라는 말, 복지라는 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그냥 사회에서 복지를 이루는 것 뭐 너무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언어적 이해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복지라는 것, 영어로 하면 social welfare, 즉 소셜과 웰페어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이 소셜과 웰페어를 나눠서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웰페어라는 걸 먼저, 소셜은 좀 잠깐 좀 닫아두고 웰페어라는 것부터 먼저 보면, 웰페어도 가만히 보시면 두 개의 단어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well이라는 단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well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뒤에는 fair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자, 그럼 well이라는 것, 여러분 영어 회화할 때 I'm well 하면 뭐예요? 나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well이라는 것은 good, 뭐 sound 이런 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갖는 의미가 좋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fair라는 의미는 예, 이게 뭐 무엇을 해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게 fair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내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다 지칭하는 게 fair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단어로 대체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being이라는 이 단어, 어떤 존재라는 이란 단어, 이거하고도 이 대치가 될 수 있는 게 fair라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welfare라는 단어를 의미로 볼 때 결국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붙여넣어 보세요. well-being이라는 것과 같이 어떤 그 좋은 상태, 좋게 해내는 것,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 이러한 것을 welfar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well-being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를 이야기할 때 welfare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고 well-be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well-being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뭐 자연 친화적인 먹거리라 그럴지 이런 것으로 더 발달되어져 나간 용어이기 때문에 왠지 well-being이라는 말을 쓰면 그거는 복지가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welfare라는 건 결국 좋은 상태, 뭐 잘 해내는 것, 행복한 것, 뭐 이런 것이 welfare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잠재해 두었던 social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가 수업 시간마다 자, social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사회요, 사회적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단어의 대입만으로 보면 소셜이라는 것, 우리 영한사전을 펼쳐보면 예, 사회적이라는 이러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용사로 이야기할 때 사회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회 또는 사회적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 단순히 단어 대입이 바람직한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왜 이 말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소셜이라는 것이 왜 사용했는지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소셜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면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경제적이라는 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지요.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좋은 상태가 되는 이 웰페어를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 경제적 방법을 가지고는 도달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 방법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또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경제적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제적 방법은요, 가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희한하게도 사람이 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상대로 이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게 뭡니까?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상, 이런 것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 자본을 갖게 되고요.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본을 갖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냥 순수한 논리로만 이야기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자동적으로 조절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도 원활한 사회가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 편리한 사회가 되지만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들을 점점 잃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시장 원리라는 것, 그게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웰페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소셜이라는 이러한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인 방법, 경제적인 원리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해서 소셜이라는 말이 붙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소셜이라는 이 단어는 사회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맥락을 놓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맥락적으로 이해해서 결국은 소셜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는 게 사회학적인가 하면 경제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라는 이러한 의미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셜을 사회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회적이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경제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결국 소셜한 어떤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은 연대하는 것. 자, 경제적인 방법은 연대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통합하는 거. 경제적인 방법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사회 전체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이러한 의미에서 소셜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웰페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셜하게 경제적인 거 무시하자라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를 떠나서 이 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셜하게 즉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경제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 보면 결국은 소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원하죠. 잘 사는 상태를 원하죠. 그게 바로 웰페어입니다. 웰빙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셜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 동그라미를 한 5개쯤 치고 싶어요. 예. 너무 지저분해질까봐 더 안 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회복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됐죠. 자, 사회복지 분야는 다양합니다. 그런 분야를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가 무슨 땡땡복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보면 아동복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청소년복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노인복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형적인 어떤 그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표현이 있죠. 그런가 하면 학교 사회복지 또는 학교 복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어떤 필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산업복지 역시 필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복지라는 말을 쓸 때에 무슨 복지라는 말을 붙여서 어떤 그 대상이나 필드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러한 용어들은 정확한 의미는 대상과 필드에 대한 소셜 웰페어다, 사회복지이다 라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아동복지를 child welfare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만 본래적인 어떤 그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social welfare for children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 또는 학교 복지를 보통 school social work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social work in school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소셜 웍이다. 사회복지이다. 땡땡 복지라고 해서 복지만 이야기하지만 이 복지라는 말은 복지 말을 쓸 때는 그냥 우리는 줄여서 그냥 복지라는 말 쓰지만 줄여진 말이다. 뭐다? 사회복지이다. 라는 이러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무슨 복지라는 말을 막 쓰다 보니까 뭐 동물복지, 미용복지, 뭐 여가복지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놓치게 되는가 하면 이 앞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소셜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소셜의 의미라는 건 뭐예요? 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게 이게 소셜의 의미예요. 그런데 동물복지라고 하면 물론 동물복지라는 것도 사회가 연대해서 이 동물들의 어떤 그 살기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고 동물들을 어떤 학대하거나 이런 걸 해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면에서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어떤 생각을 하는 건 동물들에게 잘해주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이 소셜의 의미를 자꾸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수들은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이수천 교수는 강의할 때마다 무슨 복지라는 건 전부 다 소셜 웰페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사회복지이지 그냥 뭐 좋아지는 것 이게 아니다라는 것, 이 점을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고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공부를 저랑 같이 했으니까 무슨 복지라고 이야기하면 뭐뭐에 대한 또는 무슨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 점을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죠. 줄임말을 통용하다 보니까 땡땡복지식으로 복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작 소셜의 의미를 놓친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지가 들어가는 모든 말은 소셜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즉 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통합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맙시다. 자, 그럼 산업복지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산업복지, Industrial Social
웰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소셜 웰페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산업 사회복지, 한글말로 이야기하면 산업 사회복지죠. 예, 이미 강조한 대로 사회복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산업복지 교과목이라는 것은 산업 현장, 또 노동자, 또 노동자의 가족, 그다음에 산업 현장이 되는 지역사회, 이러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사회복지 교과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복지 교과목의 목적을 보면, 예, 비교적 생소한 분야인 산업복지에 대해서, 산업복지가 역사가 짧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교적 우리가 생소하지요. 그래서 이 생소한 분야인 산업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산업복지가 정착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물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복지가 실현되어져 가는 것, 이것도 더 밀도 있게 이제 실현되어져 가는 것도 우리가 목적이 되어지죠. 근데 어쨌든, 예, 산업복지가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복지론이라는 것, 중요한 것, 사회복지의 산업을 현장을 하는, 산업을 어떤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이다. 즉 사회복지이다라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학습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동과 직장, 다시 말해서 일이나 노동, 또 노동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학습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이 활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활동, 이러한 것이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신체를 움직이지 않고 정신을 움직이는 것 역시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정신적 노동, 이것도 노동이다,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 사회에서는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고, 자아 만족이라 그럴지, 자아 존중감을 확보한다 그럴지, 또 어떤 그 사회적 접촉을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맨 처음에 명함을 주고받는 게 뭐예요? 결국 나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예, 어떤 자기에 대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모습과 사회적 접촉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의 역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역사적으로 일이라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일은 주로 고통스러운 것, 또 고난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주로 육체적 노동, 이거에 한해서 일이라는 개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일은 주로 누가 하는 걸로 여겨졌습니까? 노예가 하는 걸로. 노예가 주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고통, 고난, 육체의 노동,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중세 사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세 사회에서는 일을 신분에 따라서 해야 하는 어떤 운명의 차원, 운명으로 이해했다. 내가 농노냐? 그럼 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영주냐? 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농노들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중세 사회에서는 일을 신분에 따라 해야 하는 어떤 운명. 그래서 중세 사회에서는요, 내가 영주냐? 나는 영원한 영주야. 내가 농노냐? 나는 영원한 농노야. 그래서 이 하는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것을 즉 운명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요. 자, 근대에 가서 이제 의미가 바뀌죠.
이 중세 사회가 이제 무너지고 어떤 그 인간 개인의 자유가 이제 주어지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지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겠죠. 근대에는 이 일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어떤 그 직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면서 의미가 다양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고요. 그리고요, 또한 이 직업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전문적 측면이 일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주로 그냥 어떤 그 고통스럽고 그냥 어떤 그 노동을 하는 것 이것만 이야기했는데, 자, 노동을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좀 표현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문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도 나가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즉 인간이 존재하는 그때부터 일은 존재하고 있다. 활동인 동시에 생명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보수와 관계없이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브로드하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취미라 그럴지 봉사라 그럴지 여가라 그럴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포함되어진다라고. 즉 인간이 해내는 모든 것들이 생명력 있는 활동이 전부 다 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시대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 결국 일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노동과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노동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세기 이후에 어떤 그 지역 사회의 개념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지리적 의미의 지역 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 사회를 동시에 포괄하는 그런 함축적인 그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기능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라는 이러한 개념이 생겨나고요. 이러한 지역사회는 공동체라는 성격을 갖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의미가 부각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요, 노동을 통해서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근대화가 일찍 이루어진 영국 같은 경우에 어떤 근대화의 선발 국가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노동이 어떤 그 넓은 의미의 일로부터 빨리 분화되어져서, 자, 일이라는 것은 브로드한 거예요. 일이라는 건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면을 다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산업화가 비교적 빨리 된 영국에서 그 일에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조금 분화되어져 나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 의미가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노동을 넓게 보면 인간의 모든 활동과 행동이라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제작 또는 뭐 생산하기 위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노동을 국한해서 노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더 넓은 개념이라면 노동이라는 이러한 것이 이제 나오게 됐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최근 미국의 학자는 인간의 사회적, 개인적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버라는 것은 기계에 종속된 노동이거나 또는 기계로 대체 가능한 노동이라는 걸 레이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워크라고 할 때는 좀 더 어떤 기술이나 인간적 배려가 필요한 일들을 할 때 워크.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걸 뭐라 그래요? 소셜 워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좀 더 기술적인, 그다음에 인간적 배려,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일 때 work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요. 단순 노동을 할 때는 labor라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action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어떤 이러한 모습이 포함되어진 그 활동. 그래서 어떤 문화예술 활동할 때 액션이라는 이런 개념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 자, 이렇게 미국의 학자가 이렇게 이 어떤 노동 또는 일의 의미를 구분하고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반드시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어떤 그 일에는 이러한 성격이 있다. 단순히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 뭔가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하는 모습들, 뭔가 어떤 창조성을 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 노동이라는 그 관점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 거다,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레이버가 인간 사회에 필요 없습니까? 인간 사회에 레이버가 있어야 돼요. 워크도 있어야 되고요. 액션도 있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게 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관점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이 노동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이든 노동이든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것. 그래서 일이든 노동이든 인간이 이것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언어적인 면에서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이라는 그러한 이 말이 이제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또 나왔지만 사실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이 더 적절한 그러한 표현이 될 때가 있고 노동이 더 적절한 그러한 표현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노동자라는 것은요, 노동력, labor force라고 하죠. 자기가 뭔가 하는 그러한 노동력, 이것을 판매해서, 노동력을 판매해서 얻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에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자, 교수인 저는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어떤 그 육체적 행동을 사실 강의하는 것도 육체적 행동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육체적 어떤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제가 이 강의하는 것으로 이 어떤 그 수입을 얻는다라고 해서 노동자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노동이라는 것은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저도 강의를 시장에서 판매해서 거기서 얻은 임금, 강의료죠. 이걸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노동자예요. 따라서 시장에서 자기의 노동력을 팔고 사는 사람은 다 노동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좀 언어적인 그 정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근로자인가 노동자인가라는 거예요. 근로자라는 말이 더 합당한지 아니면 노동자라는 말이 더 합당한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라는 단어와 근로자라는 이 단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자,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누가 부여해 주기를 좋아했을까요? 이것은 일하는 사람의 주체성보다는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이 근로자라는 이러한 말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이 용어는 언제 많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하면 산업화를 이루어 나가는 보통 우리나라가 뭐 제3공화국 정도 되겠죠. 3공화국을 지나가면서 산업화를 이루는 시기에 의도적으로 이 근로자라는 것, 그래서 근로가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러한 어떤 애국이다. 뭐 이러한 모습으로 근로자라는 말. 그러니까 이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말은 노동자의 자기 주체성보다는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다. 뉘앙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이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자체가 근로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이러한 면에서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뉘앙스의 의미는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노동자라는 것은 뭐가 강조되는가 하면 일하는 사람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게 노동자예요. 이때 이 노동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사용자, 즉 고용주죠.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 이러한 걸 전제로 해서 쓸 수 있는 말이 노동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있지만 근로조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노동조합이라고 하지 근로조합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갖고 사용자와 계약 관계에서 내가 계약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라는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고 하지요. 근로조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로자라는 말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다는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이 갖는 의미성을 볼 때 우리는 노동자라는 말이 또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산업복지를 공부할 때 될 수 있으면 저는 노동자라는 이러한 용어를 쓸 거예요. 하지만 법이라 그럴지 또 맥락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근로자라는 명칭을 또 뭐 쓰게 되어진다라는 것. 뭐 실질적으로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든 근로자라고 이야기하든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법제론 공부하다 보면 빈민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빈민법 하니까 그거 뭐예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책에는 구빈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빈민법이냐 구빈법이냐 똑같은 법을 더 푸어 로우예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구빈법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빈민법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점 때문에 그래요. 가난을 구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구빈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의미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빈민법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법이에요. 그러면 어느 걸 써야 되느냐? 그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 근로자냐 노동자냐 어떤 말이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동의 주체성이라는 걸 생각할 때 노동자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직업이 갖는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직업이라는 건 결국 보수가 따르는 일을 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가 따르지 않을 경우엔 직업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직업의 직업이라는 걸 한자에서 보면 이 직이라는 건 벼슬을 중심으로 해서 직무를 뜻하는 관직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사회적 역할의 이행을 뜻하는 직분이라는 이 직이라는 말에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예, 일한다, 내가 직업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관직과 직분 이러한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업이라는 것은 예,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이라는 뜻과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느 한 가지 일에 몰두하거나 전념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것을 평생에 내 업으로 삼았다. 내 여기에 몰두해서 전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한 어떤 일이라는 뜻도 갖고요. 자기가 평생 몰두해서 나간다라는 이런 의미도 갖는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 유지, 또 개인의 사회적 역할 분담, 또 자기 능력의 발현, 그건 뭐 자아 실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록 불평등이 심화되어져 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사회에서 이 일이라는 것 또는 말을 바꿔서 직업이라는 것 이것이 갖는 의미는 여기에 내가 평생 몰두하는 것이라 그럴지 나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이행하는 것이라 그럴지 이러한 관점들이 반영되어지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가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나 노동이나 어떤 그 노동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노사관계와 노동 문제라는 대로 이제 발을 또 한 걸음 또 우리가 들여나 보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 이 노사관계의 변천을 보려면 먼저 생산의 3요소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생산의 3요소를 흔히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토지라는 건 여러분 토지 그러면 땅이 있죠. 근데 단순히 땅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토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생산에 필요한 어떤 원천적인 것 이것을 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천연 자료라 그럴지 또 동력 같은 것 이러한 것들도 다 이 원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흔히 자연이라는 걸 이루는 그런 말인데 이것의 대표적인 게 토지이기 때문에 생산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는 원자료가 되어지는 어떤 그 자연이라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이 원자료가 없으면 노동이라는 건 원자료를 토대로 해서 무언가 하는 거잖아요. 원자료가 없으면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3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노동이라는 건 뭐겠어요?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모든 활동을 노동. 다시 말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생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이게 노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본은요, 이러한 과정에 소용되어지는 어떤 그 화폐라는 걸 자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의 원료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어내는 일을 할 때 이 자본이 있어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생산의 3요소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화폐라고 하니까 이제 돈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생산 수단물, 기계 설비나 중간 생산물 이러한 자본재들도 전부 다 자본에 포함되어진다. 그러니까 천연적인 원천적인 거는 토지에 속하지만 중간적인 것들은 자본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왜 이러한 생산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가 하면 이 어떤 그 노사 관계의 변천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본다라는 거죠. 자, 중세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인 토지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해집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이거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중세의 어떤 그 장원제도라는 건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과거 농업 중심의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농업 중심의 사회 뭘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땅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땅의 의미가 중요성이 컸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어지면서는 이 어떤 이 토지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뭐가 더 커져가냐? 자본이 그다음에 노동이 중요성이 더 커져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산업사회의 지배 구조는요, 두 세력, 다시 말해서 자본과 관련된 자본가, 노동과 관련된 노동자, 이 두 계급으로 양분되어지게 됐고요. 이 양자의 관계를 노사 관계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사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전인 어떤 중세 이전의 사회에서는 노사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였어요? 그렇죠. 주종 관계. 이 영주와 농노는 주종 관계가 있었죠. 이 주종 관계가 노사 관계를 대신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노사 관계가 나타나고 이 노사 관계가 발전한다라는 것, 산업화가 더욱더 진전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세 길드에서 주종 관계는 장인과 도제 사이에서 어떤 종속 관계로 전환되어져 간다. 즉, 과거에는 그냥 주종 관계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드에서는 도제, 장인과 도제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환이 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이 길드 다음에 매니팩처, 이 어떤 그 간의 공장 같은 것들이죠. 그러한 것이 발달하는 그러한 시대에는 이제 노동자와 상업 자본과의 관계로 전환되어져 나간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 공장제 공업이 발달하면서 노동자와 산업 자본과의 관계로, 그러니까 주종 관계였던 것이 장인과 도제 관계로 그 노동자와 상업 자본과 그 노동자와 산업 자본과의 이 모습으로 노사 관계가 점점 이제 변화되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노동자와 전문 경영인이라는 이러한 관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노사 관계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중세 이전에는 주종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중세의 길드라는 것, 그 어떤 그 동종 업종들이 어떤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도제 관계로. 그런 것이 중세 매니팩처 간해공업일 때는 상업 자본으로.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노동이 미분화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근대 공장제 공업이 되어지면서 고용자와 임금 노동자가 되어지면서 노동조합이 출현하게 되고요. 현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전문 경영인과 임금 노동자라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노동조합이 제도화되어지고 노동조합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요. 근대 이후로 경영자와 노동자라는 노사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여기에서부터 근대 이후로 이 노사 관계가 이제 쭉 발전해 나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노사 관계의 변천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동운동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노동운동이라는 것. 자,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활동, 이러한 것을 노동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0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의 지위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져요. 자, 산업혁명으로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기계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기계가 나타나다 보니까 수공업을 대체하게 되고요. 더욱더 또 산업화를 더 가속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산업화를 가속화되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더 필요해진단 말이죠. 노동력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하면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로 일하던 것이 이제 여성과 아이들, 연소자가 노동시장에 출연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예, 저임금, 긴 노동 시간이 길어요. 저임금으로 긴 노동,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직업병들이 있죠. 빨리 죽는다 그럴지, 예, 뭐 병에 노출된다 그럴지, 신체가 쇠락해 나간다 그럴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의 발달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예, 노동이 단순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과거 노동은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계화가 되어지니까 예, 원료를 넣고 중간 과정 지켜보고 또 뭐 하는 이렇게 단순한 노동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단순 노동으로 전락하는 게 예,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하면 사람들을 숙련시키는 게 아니라 비숙련 내지는 반숙련. 예, 숙련이 이제는 필요 없어요. 아니면 그냥 반 정도만 숙련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요. 자, 이러한 것들을 촉진화시켰어요. 이러한 것들을 촉진시켰다라는 건 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넓히는 거죠. 왜냐하면 숙련되지 않아도 노동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과잉 사태가 초래하게 되었고요. 자, 노동시장이 과잉하게 초래했다라는 건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사용자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이 노동자의 빈곤 문제,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불리한 근로조건과 빈곤을 극복하려고 자신들이 스스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노동운동이 발달하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노동운동인 노동조합은 국가 권력의 통제를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계속 발달해서 노동자의 어떤 그 권리로서 예, 계획 발달이란 말도 좋지만 계속 발달해서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정받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고요. 20세기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요, 노동자의 노동상권을 대체적으로 보장하는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예, 이것을 보장해 주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요. 단체 교섭권 안에는 예, 임금에 대한 조정, 노동시간에 대한 조정, 또 어떤 복리 후생에 대한 조정, 이러한 제반의 노동과 관련된 일들이 전부 다 교섭을 하게 되어지는 이게 노동운동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해서 노동운동, 즉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을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노동조합이고요. 헌법이나 법에서 이제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 단결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소외 문제도 이 일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소외라는 것은 억압적이거나 어떤 그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사회 제도, 또 상호작용 이러한 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무의미감, 또 무력감 이런 것을 소외라고 합니다. 노동소외라는 것은 노동 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를 노동소외라고 하죠. 자, 노동 현장에서는 해서의 어떤 그 인간 소외 문제는요, 생산성과 안전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성장과 또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이 노동소외라는 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과제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소외의 원인이 어떤 그 모습이 있는가 하면 먼저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지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드는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의 신비성이, 그동안은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은 생활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연과 동떨어져서 도시 위로 나가면서 이 자연의 신비성이 분기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대성을 가져야 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단절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이 자연이라는 거와 항상 유대를 맺어야 그 사람의 어떤 풍부함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산업 사회의 특징이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의 인간 소외 현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발달하죠. 기계가 발달하니까 인간이 할 일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인간 소외.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하고 연결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 안 하면 좋은 거냐? 아니에요. 일해야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계의 발달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AI가 발달하면서 결국 나타난 현상은 뭐가 될까요? 이제는 AI가 되어져서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될 거야? 분명 편리한 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실업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로봇이 대체해 나가면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AI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생산 과정에서 인간 소외 현상, 이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논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산업복지는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더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동제도가 조직화되어지고 관료화되어져가 이제 앞으로 이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직화, 관료화에 따라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비인격화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뭐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품처럼 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즉 상품 가치로만 노동력을 판단해요. 상품 가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죠.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노동 소외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소외로 나타나는 결과 무력감이라 그럴지, 무의미감이라 그럴지, 규범감, 즉 규범을 잃어버리는 거죠. 고립이라 그럴지, 자기 소원, 자기가 혼자 스스로 이렇게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 고립되어져 가는 자기 소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결과이다. 즉 인간에 대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소외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 소외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대다수 사회 구성원의 결국은 복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권과 복지권을 확고하게 보장해야만 이 노동 소외, 노동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기술이 지닌 양명성, 굉장히 편리하죠. 굉장히 편리하지만 인간을 소외시킨다라는 이러한 양면성, 이 양면성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즉 AI를 활용하면은 인력 줄일 수 있고 생산력은 늘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산 라인에서 AI를 100% 도입할 게 아니라 50%만 도입하고 나머지 50%는 여전히 인간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없으면 앞으로 인간 사회는 인간 소외가 더욱더 짙어져 간단 말이죠. 자, 이러한 기술이 지닌 양면성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 이게 노동 소외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이 지나침이 없는 업무 조직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복지의 여러분 가치가 뭐예요? 지향이 뭐예요? 인간 존엄 아닙니까?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자리 잡아 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업복지가 무엇인지, 산업복지론의 어떤 과목적인 특성에서부터 그다음에 일과 노동, 또 노동운동, 또 노동 소외 문제, 산업복지가 이제 왜 필요한가라는 것들이 물론 이제 또 다루겠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